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고 길었던 지형 터널을 끝내고 기후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땅의 모습들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뭐 처음에 그런 지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암석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아랫부분이 아니라 이제 위쪽, 하늘 위에서 대기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또 인간 사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 파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수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지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거 무슨 이과 과목 아니야? 막, 과학 용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선생님도, 문과였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용어들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했었는데, 예, 전혀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한여름에 이렇게 해변가에 시원한 물을 찾아서 바캉스를 가죠. 네.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도 있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살을 태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더워지면 시원한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친구들이랑 막 물장구도 치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 화면을 넣어 놓은 이유는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한여름에 태양볕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똑같이 태양볕 아래에 있지만 바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반면에 육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덥죠. 일부러 뭐 살을 태닝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막 죽을 상을 하고 어떻게든 막 그늘 같은 곳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대부분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있죠. 자, 같은 태양볕 아래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비열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열이란 뭐냐면요. 어떤 물체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필요한 열의 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을요. 자,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비열이 크냐면요. 바다가 더 커요. 육지보다.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는 비열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작은 육지는 이 10만큼의 열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와도 확 데워지기 때문에 약 20만큼의 열을 발산하게 되고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10이 오면 그냥 10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10만큼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10만 줬는데도 20으로 확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육지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훨씬 더 덥다, 바다보다. 그래서 한여름철 우리가 항상 바다라든지 계곡물을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매우 덥다라는 거죠. 반면에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열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g의 물체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지금부터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공기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우리가 좀 약간 확 와닿지 않으니까 무게 정도로 치환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겨울철에 우리가 손이 시려워요. 네, 하면서 막 이렇게 난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마침 저 앞에 난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손을 녹이기 위해서 손을 어디에 갖다 대실 건가요? 네, 그렇죠. 난로 아랫부분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다들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 난로의 위쪽에다 갖다 대겠죠.
아, 따뜻해 하면서 그런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왜 난로 아랫부분에다가 손을 대면 따뜻하지가 않을까? 그것은 가열된 공기는요, 그 선생님도 문과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이렇게 막 원자인지 분자인지 공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 덩어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밀도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무게가 가벼워져 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려는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뜨거워진 가열된 공기는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한 난로에다가 손을 위에다 대고 있는 거죠. 네. 이 모습은 찜질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누워 계시죠. 자,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가마방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마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지금 라섹을 해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곳에 싹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열기 때문에 김이 확 서려요, 안경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눕게 되거든요. 점차. 예. 누워서 막 아주머니들께서 서로 막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 물론 몸을 지지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도 있지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쵸.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공기는 여기에 다 모여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이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사람들은 그 뜨거운 공기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바닥으로 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기의 밀도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진다. 왜냐하면 뭐가 작기 때문이에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누가? 6번째가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온실가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지구가 복사 에너지라는 걸 다시 방출을 하는데 그 열을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 에너지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온실가스가 뭐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습기입니다, 습기. 네, 습기는 뭔가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기체일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열 에너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기에서는 그냥 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그냥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냥 빠져나가는데 습한 공기는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를 잡아주기도 하고 나가려는 열 에너지를 잡아주기도 하면서 온도 변화를 더 건조한 공기 때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요거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네,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밀도가 높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연교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1년 중에서 가장 따뜻할 때의 평균 기온에서 주로 8월입니다. 그리고 가장 추울 때의 평균 기온, 1월 달의 평균 기온을 뺀 것이 바로 연교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교차는요, 당연히 이 비열이 작은 쪽은 더울 때는 왕창 덥고 추울 때는 왕창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반면에 비열이 좀 큰 쪽은 더울 때도 그냥 진짜 더운 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높고 추울 때도 진짜 추운 데에 비하면 별로 안 춥단 말이죠. 그래서 연교차는요, 비열이 작은 내륙 한가운데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큰 해안가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보통 겨울이 굉장히 추운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많이 작아집니다. 네. 왜냐면 여름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더워요. 근데 이제 겨울이 왕창 춥냐 덜 춥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대체로 커지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대체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요. 해안가로 갈수록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네, 요거 하나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일교차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을 때에서 기온이 가장 낮을 때를 빼는 거죠. 일최고 기온은 보통 오후 2시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는 정오거든요. 12시죠. 근데 왜 2시간 뒤가 최고 기온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오고 나서 이 지구가 그걸 충분히 받아가지고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내보내는데 또 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더울 때는 오후 2시입니다. 가장 기온이 낮을 때는 언제일까요? 네. 이게 딱 정확하게 시점을 명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 대학생 때 교수님이 이 문제를 내셨던 기억이 나는데 쌤은 못 맞췄습니다. 네. 일체적 기온은 바로 동트기 직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오는 순간,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오기 직전이 가장 지구에 있는 어떤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상태이기 때문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기온이 낮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같은 땅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혹은 뭐 지형 같은 거에 따라서 기온이 다를 수 있겠죠. 지표면의 기온이. 자, 지표의 기온이 굉장히 찬 곳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곳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가운 공기는 내려앉는 속성이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계속 아래쪽에 쌓이고 따뜻한 곳은 계속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표면에 뭐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자,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계속 이렇게 쌓이고 이 따뜻한 쪽에서는 위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쌓인 이 차가운 쪽은 공기에 어떤 원자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압력이 세질 겁니다. 알갱이들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반면에 여기는 알갱이가 굉장히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알갱이들이 움직이면서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 같은 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댐 같은 문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 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당연히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계절풍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걸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여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크게 대륙과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비열의 개념이 또 나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어디가 더 따뜻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비열이 작은 대륙 쪽이 굉장히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공기가 계속 상승하겠죠? 그럼 지표면에 공기가 남아 있어요, 안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기 압력은 낮아지게 되겠죠. 저기압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다 쪽에서는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앉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이 지구 표면에 공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고기압을 띠게 될 겁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온 저온이 되면서
저기압, 고기압이 되고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이제 막 후덥지근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 찝찝한 게 바로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에 의해서 바다의 습기가 우리 쪽으로 이제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름이고요. 겨울엔 그럼 반대가 되겠죠. 비열이 작은 육지가 겨울에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추워지기 때문에 자, 여기가 고기압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고온이기 때문에 저기압을 띠게 될 겁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네.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가져왔지만 이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항상 건조주의보, 그다음에 우리 입술이나 손등에 항상 바르는 거 있죠. 뭐 립밤도 바르고 핸드크림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습기가 없는 바람이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니까 건조한 거죠. 네. 자, 이런 차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어떤 비열에 따른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런 계절풍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절풍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네. 그래서 여름 계절풍은 뭐 보시는 바와 같죠.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풍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름에 고온 다습한 기후를 만들어서 벼농사가 발달하게끔 해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겨울 계절풍은 여름 계절풍과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서간 기온차, 해안사구 형성, 배산임수 초락, 다설지와 온돌 등의 영향을 미친다. 북서 계절풍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자, 동서간 기온차는 왜 만드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계절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평야 지역이 아니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을 그냥 바로 맞닥뜨리는 이 지역과 산맥이 한번 막아주는 이 지역이 동서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이런 지형적 요인 때문이죠. 태백산맥이라는. 그다음에 해안사구 형성. 해안사구라는 거는요. 선생님이 그 해안 퇴적지형 설명할 때 말했었지만 가장 큰 해안사구가 여기 충청남도 태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해안에는 사구가 없느냐? 여기도 사구가 있어요. 근데 왜 이쪽이 더 크게 발달하냐면 북서계절풍, 이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훨씬 더 세기가 세요, 겨울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빈에 쌓인 모래를 갖다가 쌓는 것도 양이 많겠죠. 네. 그래서 해안사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 배산임수.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둬라. 그 사이에다 집 짓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겠어요? 당연히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얘를 막아줄 수 있는 산을 집 뒤에다 놓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요런 차이점을 유발하는 게 바로 계절풍이다. 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장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막대기의 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막대기의 굵기가 풍속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빈도가. 어디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요게 이제 겨울이죠. 1월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풍이 우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바람 장미는 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7월이 되겠죠. 여름. 근데 이 막대기의 어떤 길이나 굵기가 풍속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겨울은 굉장히 막대기의 길이가 길어요. 우리 목포가 1등을 했네요. 자, 서울도 그렇고 굉장히 막대기의 길이가 긴데 여름은 짤막짤막합니다. 바람의 세기는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네, 겨울이 평균 풍속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장애물이 없는 섬과 해안, 산지는 평균 풍속이 빠르다. 당연히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풍력 발전을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기후 요인과 기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기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간이라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가 다 끝나면 그날 마지막 그 코너에 오늘의 날씨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 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기상캐스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후캐스터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기후캐스터라는 말은 없고 기상캐스터만 있어요. 왜 그러냐? 한 지역의 기후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더울 것이다. 이거 틀린 적 있었어요? 없죠. 근데 기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날 뭐 구름의 흐름이라든지 분포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후와 기상의 차이 여기서 한번 알아두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울 것은 기후입니다. 자, 기후에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후 요소는 크게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선생님은 이제 기강바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기강바가 어떻게 지역마다 달라지느냐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배울 기후 파트예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위치한 뭐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의 기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기후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한국 내에 있는 지역별로 기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기후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기후 요소가 지역별로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나눠 놓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 요소가 각각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기후 요인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후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도라는 게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대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자, 지구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적도 부근에 있는 곳은 열 에너지를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받고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고위도 지역에 있는 곳들은 이런 똑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넓은 지역에 분산해서 받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 그럼 같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가 더 기온이 높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태양빛, 이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종이 태우는 거 해봤나요? 네. 좁은 지역에 이 빛을 모아주게 되면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네. 당연히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를 놓고 본다면 그럼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네,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왜 그러냐? 자,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구에 열에너지를 주면 이 지구는 그 열에너지를 받았다가 어떻게 하냐? 복사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뭘 놓으면 좋을까요? 아무 물질이나 놔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를 갖다 놓는다. 쇳덩어리 땡볕에서 지금 1시간 동안 놔두면 나중에 가서 그 쇳덩어리 만졌을 때 어때요? 뜨겁죠. 예. 모든 물질은 열에너지를 받으면 그만큼의 열에너지를 다시 복사에너지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뜨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표면에 있는 애들이 가장 기온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면 얘도 지금 지표 아닙니까, 선생님?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공기가 지금 중력 때문에 지표면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밀도가. 이 공기 덩어리가 다시 이 공기가 다시 이 지구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표면에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한 거야. 희박한 만큼 얘네가 저장할 수 있는 열의 양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태양에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따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높은 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녹지 않는 눈, 만년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 수력분포입니다. 네, 수력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이 물과 육지가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이거 아까 선생님이 계절풍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해안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고 바닷물은 늦게 식기 때문에. 반면 여름철에는 내륙의 기온이 높습니다. 땅은 빨리 데워지고 바다는 늦게 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압차가 발생하고 계절풍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 다음은 팬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형이라는 게 기후가 달라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은요, 우리나라에서 늦봄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동해에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이 각각 다른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보통 바람을 받아들이는 지역을 바람바지 지역이라고 하고요. 사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바람이 이 고개를 넘어서 흘러내려가는 곳을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해 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계속 올라가면서 뭉치다 보면 뭘 만들어요? 비구름을 만들어서 뿌리게 됩니다. 얘가 이제 서로 막 뭉치게 되면 물방울이 되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고 비로 쏟아져 내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고개를 넘어갈 때의 공기는 습기를 이미 다 비로 뿌려버린 건조한 공기가 되어서 반대 사면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습한 공기일 때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습한 공기는 온도 변화가 적고 건조한 공기는 온도 변화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습기 자체가 온도를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습한 공기일 때는 100m당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0.5도씨인데 비해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때는 100m당 1도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고도가 100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온도는 20도씨였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습한 공기죠. 1000m를 올라가게 되면 일단 올라가면 기온은 하강하죠. 그럼 몇 도가 떨어지겠습니까? 100m당 0.5도씩 떨어져야 되니까 5도가 떨어져서 15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원래라면 얘가 똑같은 고도 아래에 서쪽에 도달했을 때도 그러면 1000m를 내려가니까 20도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얘는 뭘 했어요? 습기를 소진해 버렸죠. 건조한 공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m마다 몇 도씩 변하는 거예요? 1도씩 변하기 때문에 1000m를 내려가게 되면 몇 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네, 10도가 올라가서 2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영동지방은 약간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이 와요. 반면에 영서지방은 어떻게 되냐면 가뭄이 듭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런 기후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뭐가? 지형이라는 것을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게 바로 팬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팬 현상이 팬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을 늦봄철에 높새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팬 현상은요, 분지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더운 걸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예요? 네, 우리가 데프리카라고도 부르는 대구죠. 네. 대구는 또 이제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이게 더워질 수도 있는데 내륙에 위치해서 덥기도 하지만 분지 지형입니다. 이 지형 지금 침식 지형이죠. 우리가 배웠던 양쪽에서 공기가 넘어 들어올 때, 바람이 넘어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비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가 분지 내부로
확 높아지는 그 공기 상승폭을 가지고 확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분지 내부는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자, 기후 요인과 기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도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근데 한국질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발고도. 해발고도 높아질수록 기온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로 올라갈수록 서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농업을 했었습니까? 대관령과 장수. 대관령에서 그리고 장수 여기 무진장 고원에서 고랭지 농업 했었죠. 자, 그다음 수력 분포는 두 번이나 설명했죠. 네,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데워지고 늦게 식습니다. 네, 그 차이에 의해서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팬현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바람을 받아들이는 지역은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넘어서 그 반면에 가게 되면은 바람 그늘 지역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그런 가뭄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는 여름 기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륙이어서 높기도 하고요. 이런 팬 현상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동 지역은 태백산맥이 북서계자풍을 막아주어서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 가지고 최하늘, 추울 때 평균 기온이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온 분포 지역차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는 기후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네, 기후 파트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알아볼 것은 기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기후 요소는 크게 기강박,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주로 외운다고 했었죠. 기후 요소 3대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온, 강수, 바람, 요 세 가지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지역의 기온과 강수가 어떠냐 이런 뜻으로 거의 통용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 크게 기후 요소는 기온, 강수, 바람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수량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비 오는 것만이 강수량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비 오는 건 이제 강우라고 하고요. 비오자를 써서 여기에 더해서 겨울철에 내리는 강수인 강설량을 더해서 총합을 강수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후 요인은 지역별로 이 기후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게끔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위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 고위도로 이동할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태양빛을 똑바로 받는, 집중해서 받는 곳은 기온이 높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게 지구의 표면이 둥그러지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와도 비스듬한 면적에 분산되어서 이 열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 수력 분포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요. 연교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해안 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형 같은 경우에는 강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람 바지 부분이 있었고 바람 그늘 부분이 있었어요. 자, 바람 바지는 먼저 바람이 그 지역을 타고, 이 지형의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응결에 의한 강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바지 부분은 강수가 굉장히 많고요. 바람 그늘 지역은
여기서 이미 수증기를 다 소진을 해버렸고 또 건조한 공기는 온도 변화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히려 뭐 가뭄 피해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지형에 의한 어떤 기후 요소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발고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고 했었고요. 그다음 해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광북지방이 우리나라 최소호지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한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 공기가 굉장히 차고 무거운 성질을 띠게 되어서 상승기류가 없다 보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가 흐르게 되면 기온도 낮을 뿐더러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수도 굉장히 적은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자, 요 5가지 요인은 꼭 필수적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기후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네몬대 기후, 대륙성 기후, 계절풍 기후를 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먼저 네몬대 기후는 지구를 통틀어서 봤을 때 북반구에서 위도를 0도부터 90도까지로 보잖아요. 거기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중위도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네몬대 기후를 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엄청 덥지도 않고 엄청 춥지도 않은, 그러니까 적도 지역도 아니고 극지방도 아닌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이 덥고 춥고를 반복하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뭐냐면 중위도에는 이렇게 항상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편서풍. 근데 마침 우리나라의 서쪽에 뭐가 있냐면 대륙이 있어요. 그 대륙의 성질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대륙성 기후를 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대륙에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륙의 그런 특성은 뭐냐면 우리 비열 맨날 떠올리시면 돼요.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추워지고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크게 나타나냐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절풍 기후는 뭐냐면 이런 편서풍 말고 계절에 따라서 그런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이 일시적으로 바뀔 때가 있죠. 제일 심할 때가 이제 겨울과 여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방향과 여름의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은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다 그리고 남쪽에서 온 바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은 굉장히 고온다습하고요. 겨울은 북쪽에서 오고 대륙 쪽에서 온 바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그런 기후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